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싼 음식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밥 한 끼조차 자식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서 그 자식의 집이 곧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순,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침이면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고 베란다에는 제가 키우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생활이 쓸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있는 거 힘들지 않아? 뭐가 힘들어? 잘 먹고 잘 지내지. 그러자 딸이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돼?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 불편하지 않겠니? 엄마도 참, 엄마가 왜 불편해? 엄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더 걱정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 못난 사람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도 자식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 돈 일부는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생활비에 보탰어. 딸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됐어. 내가 엄마 돈 받으려고 같이 살자고 한 줄 알아? 하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았습니다. 그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딸에게 돈을 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 마련을 도왔습니다. 몇 년 뒤 딸 부부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과 제 적금까지 깨서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집이 지금 딸 가족이 살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딸 부부가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위 민석은 그때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딸도 제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잘할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딸과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손녀와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는 딸 부부가 출근한 뒤 집안 청소를 했고 빨래를 널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고마움도 매일 반복되면 당연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은 제가 밥을 해놓아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 좀 그만 만들어. 냉장고 냄새나. 제가 청소를 해놓으면 엄마, 내 물건 마음대로 옮기지 말랬잖아. 빨래를 개어 놓으면 그냥 놔두면 내가 한다니까. 조금씩 제 행동 하나하나가 딸에게는 간섭이 되어 갔습니다. 사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줄였습니다. 어머니, 조금 조용히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녁밥을 조금 늦게 먹으면 어머니 때문에 주방 정리를 2번 해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심할게. 그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조심할게. 내가 안 할게. 내가 방에 있을게. 내가 알아서 먹을게. 언제부터인가 딸의 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미안하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친구 부부랑 만나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그래. 늦게 와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점심 먹었어? 아직. 조금 이따 먹으려고. 그날 아침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점심은 오후 2, 3시쯤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배가 고파졌습니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있던 전기밥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도 없고 식탁 옆에도 없었습니다. 밥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은 있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냉동실에도 즉석밥 하나 없었습니다. 혹시 밥솥을 청소하려고 옮겼나 싶어 주방 수납장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란다 옆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 구석에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선까지 뽑힌 채로 말입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침에 먹고 남은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밥이 들어있는 밥솥을 다용도실까지 옮겨 놓았을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왜? 밥솥 어디다 옮겼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다용도실에 놨는데. 왜? 또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 딸의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밥 좀 드시지 마.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저녁에 우리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밥을 따로 먹으니까 전기세도 들고 설거지도 생기고 그러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밥통을 치워놓은 거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별일 아닌 걸 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정말 별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딸이 배고플까봐 제가 밥을 굶은 적은 있어도 딸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때 새벽까지 공부하면 저는 자정이 넘어도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때 늦게 집에 돌아오면 식은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출산하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 새벽 시장까지 가서 전복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늙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 좀 드시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바닥에 놓인 밥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 부부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밥 한 끼를 구걸하며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딸은 유명한 식당에 다녀왔다며 포장해온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여기 진짜 맛집이야. 저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프다? 아까 배고프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솥 치운 거 자네도 알고 있었나?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몇 년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 손녀 출산 비용, 이사할 때 보태준 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처음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니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딸은 잠깐 고마워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것까지 자기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집의 소유자는 분명히 저였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아무리 자식이 예뻐도 집 명의까지 넘겨주지는 마. 당시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설마 우리한테 못하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나쁜 아이라는 말이 아니야.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거야. 당신이 늙어서 어디 가서 눈치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집 하나는 당신 이름으로 남겨둬. 그 말이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집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요. 어디 있는 집이세요?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가 놀랐습니다. 거기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유주가 선생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명의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현재 따님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하셨으니 실제 매매 진행 과정에서는 점유태거 일정과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 해주세요. 따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부부가 출근한 시간에만 집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마침 집 위치가 좋았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이 있어 생각보다 빨리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구매를 원하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계약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할 때 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집을 팔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누군가 밥솥을 숨길까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사흘 뒤 결국 딸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내부 확인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연락이 엇갈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집 팔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미쳤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집을 팔면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 우리 집이잖아. 저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왜? 이 집이 언제부터 내 집이었니? 딸의 입이 굳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등기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살라고 해준 거잖아. 그래, 살라고 해줬지. 너희 거라고 준 적은 없다. 사위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너무한가? 최소한 저희와 상의는 하셨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밥솥 치울 때 나하고 상의했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일? 밥솥 말이야.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너한테는 아직도 그게 별일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날 한번 그런 거 가지고 집까지 팔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야. 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밥솥은 한 번 치웠지. 그런데 너는 오래전부터 엄마를 조금씩 치우고 있었어.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라 했고, 내가 반찬을 만들면 냄새 난다고 했고, 내가 밥을 늦게 먹으면 설거지 생긴다고 했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늙어서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조심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나는 계속 불편한 사람이 되더구나.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을 파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왜 다른 문제인가?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것이 궁금했다. 네. 자네들이 나를 그렇게 불편해하면서도 왜 내 집에서는 계속 살고 있는지 말이야. 사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래?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했니? 집을 팔았잖아. 내 집을 내가 판 거야. 그럼 우리는? 저는 한참 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 때 너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수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돈이 들어갈 때마다 적어두던 수첩이었습니다. 딸 결혼식 비용, 전세금, 손녀 출산비, 자동차 살 때 빌려준 돈, 집 마련할 때 보탠 돈. 저는 금액을 따지려고 적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번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록해 둔 것뿐이었습니다. 수첩을 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 딸이 울면서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준 돈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니다. 저는 제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내줬다는 게 후회된다.
그날 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잔금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딸 부부가 이사할 기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퇴거 일정과 인도 조건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정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와. 딸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갈 거야? 작은 아파트 알아봤다. 혼자 살려고? 그래.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랑 살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갈 데 있다. 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을 수 있는 곳.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자 딸 부부도 결국 이사할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던 사위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짐을 싸던 날 딸이 다용도실에서 오래된 전기밥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이 치워두었던 밥솥이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날 정말 미안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어릴 때 밥 안 먹겠다고 하면 엄마가 숟가락 들고 따라다녔잖아.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연이는 밥을 참 안 먹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집안을 따라다녔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내가 밥 먹지 말라고 했네. 저는 그제야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엄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하고 다시 내 인생을 맡기는 건 다른 일이야. 며칠 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주방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전기밥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산 평범한 밥솥이었습니다. 저는 쌀을 씻었습니다.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와 김, 된장국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먹은 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먹어도 되는지, 설거지가 생겨도 괜찮은지, 전기세가 아깝지는 않은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밥솥을 열면 됐습니다. 집을 판 돈은 일부를 작은 아파트 마련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 노후를 위해 따로 관리했습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엄마랑 밥 먹으려고. 저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이 주방에 들어가더니
제 밥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밥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있지. 많이 했어? 둘이 먹을 만큼은 있다. 딸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딸에게 밥을 퍼주려고 하자 딸이 제 손에서 주걱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딸은 먼저 제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을 데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평생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고 희생에도 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저는 딸에게 복수하려고 집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솥 하나 때문에 집을 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치워진 밥솥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집에서 치워지고 있던 것은 밥솥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집, 아프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방,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딸이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꼭 묻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잘 먹었지. 예전에는 너무 평범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집에서 내 밥솥으로 먹고 싶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